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회사 주차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즉사였다고 말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였습니다. 18살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빈소 밖을 서성였고 저는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누이 혜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인 혜진 씨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빈소에 들어서더니 저를 꽉 껴안았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는 울먹이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을 거라고, 자기가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자꾸 남편의 유품이 있는 쪽을 훑어보는 거예요. 빈소 한쪽에는 남편이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 지갑, 결혼 반지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조문객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서 혜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생 유품 중에 시계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품함을 가리켰습니다. 혜진 씨는 그 시계를 보더니 아버지 유품이라고 말했어요. 원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물려준 거라면서 자기가 보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시계는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제가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스위스 명품 시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무척 아껴 차던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가 슬픔에 혼란스러워서 착각하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려는데 혜진 씨가 먼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동생이 자기한테 보관하라고 했다면서 가방에 넣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혜진 씨는 이미 가방을 닫은 뒤였습니다.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혜진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은 어디 있냐고요?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사진 말입니다. 남편은 어머니 사진을 지갑 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유품함을 뒤졌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소지품을 받을 때 분명 지갑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득 혜진 씨가 떠올랐어요. 혜진 씨가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유품함 근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친정 언니도 아니고 시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갑 혹시 못 봤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고, 장례식장이 정신없어서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새로운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제 불안이 근거 없는 의심일 뿐일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이 집의 모든 공간이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이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남편이 즐겨 입던 가디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보험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정리가 필요했어요. 서랍 안에는 남편이 평소 정리해둔 파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있어야 할 서류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결혼 전에 구입한 것으로 남편 단독 명의였어요. 저는 서랍을 샅샅이 뒤졌지만 등기권리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은행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정기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물었어요. 장례식 때 혹시 서류 같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냐고요. 혜진 씨는 발끈했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동생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었는데 무슨 서류를 챙기겠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어요. 혜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제가 예민해져서 엉뚱한 의심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분명 서랍을 닫아두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안을 살펴봤지만 문이나 창문이 부서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준호와 저, 그리고 혜진 씨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혜진 씨가 가끔 들러서 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그때 만일을 대비해서 여분의 열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혜진 씨는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고 저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화근이었어요. 저는 즉시 현관 자물쇠를 교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 자물쇠를 바꿀 예정이니 열쇠를 반납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자기를 도둑 취급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동생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혜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원했던 건 전통 장례였는데 저는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동생 유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정한 장례 방식이었고 유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 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재산이나 챙기려고 한다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혜진 씨의 태도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20년 넘게 시누이로 지내면서 한 번도 사이가 나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혜진 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로 된 금융 자산을 정리해야 했어요.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사망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자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지점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편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가 이틀 전에 해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계좌 해지가 가능한 거죠?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임장과 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누가 왔냐고요? 지점장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었어요. 고인의 누나라고 밝힌 여성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혜진 씨가 남편 명의의 계좌를 해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지점장에게 항의했어요. 본인도 아닌데 어떻게 계좌 해지를 허용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지점장은 사과했습니다. 위임장과 도장, 신분증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해명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혜진 씨는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은행에 갔다 왔는지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갔다 왔다고 했어요. 동생 돈을 찾으러 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함부로 남편 계좌를 해지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혜진 씨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관리하면 다 날릴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대신 찾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었거든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혜진 씨는 비웃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누나를 못 믿겠냐며 핀잔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돌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 돈은 남편 재산이고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게 상속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법 타령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배신감까지 느껴졌어요. 혜진 씨를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20년 넘게 좋은 시누이로 지냈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걱정했어요. 저는 준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혜진 씨가 아버지 유품을 가져갔고 은행 계좌까지 해지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가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고요. 혜진 씨는 의도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혜진 씨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제2저축은행이었어요. 심상치 않은 느낌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대출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3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석 달째 연체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빚 없이 살아왔어요. 집도 남편이 결혼 전에 마련했고 차도 현금으로 샀습니다. 남편은 빚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을까요? 저는 즉시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개인정보라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했고 제가 배우자라는 걸 확인시켜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6개월 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었어요. 용도는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보증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보증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누나라고 했습니다. 혜진 씨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왜 혜진 씨가 보증을 섰을까요? 남편이 정말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알아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출권을 알고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혜진 씨는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어요. 자기가 보증을 섰으니 당연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혜진 씨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을 자기가 썼다고 했어요. 동생한테 부탁해서 대출을 받았고 자기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왜 연체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갚을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난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쓰고 갚지도 않았다니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난처하다고 말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장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혜진 씨 때문에 만들어진 빚인데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 따졌어요. 혜진 씨는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갚아야 한다면서 자기는 보증인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 사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망 후 석 달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대신 남편의 모든 재산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남편이 남긴 집도 포기해야 했어요. 이 집은 준호와 제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의 빚을 떠안을 여유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혜진 씨가 대출금을 가로챈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순진하게 누나를 믿고
보증을 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또 다른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500만 원 연체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혜진 씨가 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혜진 씨를 만나서 따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어요. 혜진 씨는 5년 전부터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진 씨가 카운터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이 몇 명 있어서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혜진 씨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혜진 씨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축은행 연체 안내문과 신용카드 독촉장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혜진 씨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왜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언니가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쓴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주변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혜진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언니가 쓴 거 맞냐고 따졌어요. 혜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썼다고 인정했어요. 동생이 자기 사업 도와주려고 카드를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쓰다가 갚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갚을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카드를 빌려줬을까요? 남편은 신용카드를 2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혜진 씨에게 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혜진 씨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매끼리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며 오히려 되물었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자기를 사랑했고 언제든 도와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시계는 왜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장례식 날 가져간 시계 말이에요. 혜진 씨는 그건 원래 자기 거라고 우겼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었고 동생이 잠깐 빌려간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준 시계를 차고 찍은 첫 사진이라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혜진 씨는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혜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착각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계를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시계를 팔았다니요. 얼마에 팔았냐고 물었어요. 혜진 씨는 200만 원에 팔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팔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시계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혜진 씨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동생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나눠 갖자고 했어요. 어차피 동생 재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라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절반이 당신 몫이냐고 따졌어요.
혜진 씨는 법을 모르냐며 비웃었습니다. 자식과 배우자,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도 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법률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말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따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혜진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해보라고, 어차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혜진 씨의 배신이 너무 아팠어요.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냈는데 결국 남는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가 집에 왔다 갔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학교에 간 사이에 왔다가 서재 서랍을 뒤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서랍이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어요. 혜진 씨가 뭔가를 찾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은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사라졌다는 걸요. 남편은 2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후였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남편은 진지했어요. 남편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과 예금, 모든 재산을 저와 준호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유언장 사본을 제게 보여주며 서재 서랍에 원본을 보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유언장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어요. 설마 정말 필요할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건강했고 아직 젊었거든요. 42세였으니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유언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혜진 씨가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저는 즉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 원본이 없어졌다는 말에 난처해했습니다. 사무실에 사본이 있는지 물었어요. 법무사는 확인해 보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사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본이라도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물었어요. 법무사는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사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본이 없으면 법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즉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본을 받아들고 내용을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은 모든 재산을 저와 준호에게 남긴다고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이 유언장이 있으면 혜진 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가 원본을 훔쳐간 게 분명했어요.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절도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혜진 씨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유언장을 훔쳐갔다고 진술했어요. 담당 형사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혜진 씨가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 무단 침입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민사소송을 제안했어요. 유언장 사본을 가지고 상속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다루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혜진 씨가 훔쳐간 건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유언장 사본과 법무사 증언이 있으면 원본 없이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을 확정하고 유언장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혜진 씨가 가로챈 재산을 반환받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돈도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혜진 씨가 가로챈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의 부당한 행동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송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소송하면 서로 상처만 받는다면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혜진 씨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제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혜진 씨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협의는 없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썼어요. 혜진 씨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혜진 씨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모를 고소하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가족 간의 소송까지 겪게 해서 말입니다. 준호는 괜찮다며 엄마 편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누나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만큼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어요. 복도에서 혜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혜진 씨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언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망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진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판사가 법무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 작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망인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본인 의사로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어요. 혜진 씨 측 변호사는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혜진 씨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대출 보증과 신용카드 대여를 들었습니다. 남매 간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혜진 씨가 일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남편은 누나를 믿고 도와줬을 뿐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첫 번째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판사는 다음 공판까지 양측이 추가 증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 저는 남편의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동료들은 남편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언했어요. 특히 저와 준호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혜진 씨에게 재산을 나눠줄 리 없다고 말했어요. 혜진 씨 측에서는 남편의 옛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누나를 무척 아꼈다고 증언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누나에게 먼저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증언을 경청했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 변호사가 남편의 이메일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 남편이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혜진 씨에 대한 남편의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이메일에서 누나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점점 부담이 된다고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이메일의 진위를 따졌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메일 발신 기록이 명확했고 친구도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혜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네 번째 공판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기록이었어요. 경찰이 남편 사망 당시 회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사망 일주일 전에 혜진 씨와 통화하면서 다툰 것으로 드러났어요. 통화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통화 시간이 30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혜진 씨에게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명백히 사이가 틀어진 거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남편이 혜진 씨에게 재산을 남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혜진 씨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강조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공판에서 판사가 최종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재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혜진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했고 동생도 자기를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재산이 탐나서 이런 게 아니라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일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을 나섰어요.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준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학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볼 장면은 아니었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혜진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법정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판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 혜진 씨가 망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등을 차례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요약했습니다. 판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어요. 원본은 없지만
법무사의 증언과 사본으로 유언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혜진 씨의 상속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어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혜진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어요. 대출금 3천만 원, 신용카드 대금 500만 원, 시계 매각 대금 200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혜진 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돈을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판결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사업이 망해서 빚에 쪼들렸다고 털어놨어요. 동생 재산이라도 받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혜진 씨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혜진 씨는 절박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훔칠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혜진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혜진 씨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다행이라며 안아줬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불쌍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가족이 이렇게 원수가 되다니 슬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혜진 씨가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사과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편지 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돈을 요구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썼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혜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나가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지만 가족을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돈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혜진 씨의 본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저와 준호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거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제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혜진 씨와의 갈등을 저에게 알렸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걸까요? 혜진 씨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남편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과 가장 친했던 김 대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김 대리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혜진 씨와 갈등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대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전부터 혜진 씨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혜진 씨가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거절하기 힘들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대출 보증건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가 울면서 애원했고 남편은 마지못해 보증을 섰다고 해요. 하지만 곧 후회했다고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김대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혜진 씨와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혜진 씨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은 김대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나와는 이제 남매로 지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김대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게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심장마비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혜진 씨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건 분명했습니다. 김대리와 헤어진 후 저는 남편의 다른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혜진 씨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마 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혜진 씨의 카페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5년 전 일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3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돈을 포기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고 해요. 누나가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통장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년 전 2천만 원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투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혜진 씨에게 준 거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도 500만 원, 2년 전에도 300만 원이 혜진 씨에게 송금되었어요. 모두 합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혜진 씨에게 돈을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왜 제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부부였고 모든 걸 공유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예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알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불러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고모에게 줬다니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고모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준호를 진정시켰습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전하는 편지였어요.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냐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끝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남편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안다고 썼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준호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강제 집행을 통해 혜진 씨의 카페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카페가 팔린 돈으로 빚의 일부를 회수했어요. 하지만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혜진 씨의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카페 매각 대금으로도 부족했어요. 나머지는 혜진 씨가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혜진 씨를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잃고 빚더미에 앉은 혜진 씨를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어느 날 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고 부탁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혜진 씨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혜진 씨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혜진 씨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동생을 배신했고 당신과 준호에게 상처를 줬다고 고백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카페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빚이 쌓여갔다고 했어요.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패닉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동생 재산이라도 받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혜진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준호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남긴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팔았지만 되찾고 싶다고 애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혜진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계를 되찾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면서 혜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자신은 그런 동생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모가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전했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는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시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시계 매장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어요. 한 달 만에 그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되사야 했지만 기꺼이 지불했어요. 시계를 되찾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준호에게 보여주자 준호는 울었어요. 아버지가 차던 시계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울음이 나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시계를 놓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던 시계를 지켰다고, 당신의 유언도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평소 꽃을 좋아했던 남편을 기리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준호도 아르바이트로 가끔 도와줬어요. 꽃집을 운영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옛 직장 동료였어요. 남편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여성은 남편이 회사에서도 존경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을 항상 챙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고 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다는 게 감사했어요. 여성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와 준호에 대한 사랑, 성실하게 산 삶의 흔적,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어떤 기억이 가장 생생하냐고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믿어줬다고,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도 남편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약속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평생 저를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말한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준호를 잘 키워야 하고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배신 앞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